이 영상은 웹사이트 제작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 2시간도 안 되어 여러분만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제가 한 단계씩 클릭 하나하나까지 모두 보여드리면서 워드프레스에서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행 블로그, 개인 블로그, 음식 블로그, 금융 블로그 등 어떤 종류의 블로그를 만들고 싶든 이 튜토리얼이 여러분께 완벽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블로그의 디자인은 매우 심플하고 깔끔할 것입니다. 헤더에는 로고와 내비게이션 메뉴가 들어갈 거예요. 홈페이지에는 제목, 이미지, 그리고 뉴스레터 가입 섹션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최신 블로그 글들도 소개할 거예요. 블로그 페이지에서는 모든 블로그 글이 왼쪽에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검색창, 자기소개 섹션, 소셜 미디어 링크, 또 다른 뉴스레터 가입 옵션, 최근 게시글 등 다양한 기능이 담긴 사이드바가 있을 거예요. 이 사이드바는 실제 블로그 게시글에서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개 페이지와 물론 연락처 페이지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하단에는 로고, 뉴스레터 가입 섹션, 그리고 다시 한번 소셜 미디어 링크가 포함된 푸터가 있을 거예요. 이 블로그는 모바일 폰과 태블릿에서도 최적화되어 어떤 기기에서든 멋지게 보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오직 무료 도구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비용은 호스팅뿐이고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위한 최고의 호스팅 딜을 어떻게 찾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블로그 만들기를 시작해 봅시다. 좋아요. 이제 블로그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할 거예요. 워드프레스는 여전히 블로그를 만들기에 가장 좋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호스팅 제공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웹사이트 파일, 이미지, 텍스트 등이 저장될 서버 공간을 임대해야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블로그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호스팅 제공업체는 허스팅걸라는 곳입니다. 이게 제가 추천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다른 호스팅 제공업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영상에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시작하는 부분으로 건너뛰고 싶으실 거예요. 그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호스팅 제공업체가 없다면 저는 허스팅걸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허스팅걸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꽤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허스팅글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영상 설명란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첫 번째로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 추천 링크이고 이 링크를 통해 현재 제공되는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언제 보시느냐에 따라 이 페이지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진행 중이라서 모든 게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 제 사진과 메릭스 미디어 로고가 보인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거고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링크를 통해 제 쿠폰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호스팅 요금제에서 추가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0일 환불 보장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이유로든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다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무런 질문 없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웹 호스팅 요금제 부분으로 이동하세요. 우리는 비즈니스 요금제를 선택할 거예요. 이 요금제에는 블로그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기를 클릭할게요. 여기에서는 결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호스팅 요금을 몇 개월치 미리 결제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저렴한 옵션은 48개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4년치 호스팅을 할인된 가격에 결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8개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여기 있는 다른 옵션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무료 도메인은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요금제에서만 제공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서 48개월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이 작업이 끝나면 결제 방법 섹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거나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하기 전에 쿠폰 코드가 있으신가요? 링크로 가서 클릭한 다음 쿠폰 코드란에 에미틱스 MEDR을 입력하고 적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대시보드로 이동하고 싶으니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허스팅걸 로고를 클릭하면 바로 허스팅걸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허스팅걸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서 허스팅걸에서 온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세요 라는 제목의 메일을 찾은 다음 이메일 인증 버튼을 클릭하세요. 완벽합니다. 이제 이메일 주소가 인증되었으니 다음으로 할 일은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메인 이름은 간단히 말해 여러분의 웹사이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경우 웹사이트 이름은 facebook.com입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apple.com이죠. 이제 우리 블로그에 사용할 도메인 이름을 직접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메인이 포함된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메인 신청이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끝에 있는 도메인 확장자를 .com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장자에 익숙하고 저 역시 일반적으로 .com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확장자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com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통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블로그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예시로 여행 블로그를 만들고 있으니 Medix Travel이라고 입력해서 아직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도메인은 아직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도메인 신청을 클릭해 봅시다. 새 도메인 등록을 완료하려면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입력하신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입력이 끝나면 도메인이 보안 처리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계속을 클릭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미 호스팅 플랜이 있으니 이 제한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너뛰기 웹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아요를 클릭하세요. 이제 다시 허스팅걸 대시보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방금 등록한 도메인에 대해 이메일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시면 중요 선택하신 도메인의 연락처 정보를 인증하세요 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을 거예요. 이메일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화면이 나오면 페이지를 닫고 다시 허스팅을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세요. 그러면 이메일 인증 상태가 이제 인증됨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호스팅과 도메인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으니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홈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웹 호스팅 아래에서 설정을 클릭한 다음 지금 시작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모든 질문을 건너뛸 거예요. 그러니 아래쪽에 있는 건너뛰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새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허스팅걸 빌더나 워드프레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드프레스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에서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 워드프레스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스팅 제공업체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이메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제 웹사이트에 미리 설치된 플러그인은 필요 없으니 건너뛰기 나중에 플러그인을 관리하겠습니다를 클릭하세요.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뛰기 템플릿이 필요 없습니다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도 건너뛰기 나중에 콘텐츠를 작성하겠습니다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여기에서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한 도메인이 이미 미리 선택되어 있으니 선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버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는 여러분의 웹사이트 파일이 모두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서버를 방문자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유럽에 더 많은 독자가 있을 예정이라면 유럽 내 위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미국에서 방문할 예정이라면 북미 서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 미국으로 그대로 두고 변경을 클릭한 다음 설정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워드프레스가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여기 관리자 패널을 클릭해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 안에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허스팅글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곧 허스팅글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할 거예요. 사실 왼쪽에 있는 대시보드를 클릭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실제 대시보드로 이동해 봅시다. 워드프레스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거고 워드프레스 대시보드 안에서 모든 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사이트를 만들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대시보드에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 사이트를 시작할 때 대시보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브라우저를 열거나 새 탭을 연 다음 이전에 선택한 도메인을 입력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madextravel.com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사이트로 들어가는 대신 를 입력하고 그 뒤에 워드프레스를 의미하는 WP 그리고 ADBIN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끔은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하면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허스팅글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여기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우리의 웹사이트이고 바로 옆에 있는 관리자 패널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리디렉션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의 URL을 URL 박스에서 즐겨찾기 바 아래로 드래그해서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즐겨찾기를 클릭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좋아요.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리 작업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하고 기본 설정 몇 가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 아래에서 이 화면을 정리하고 이 박스들을 모두 삭제할 건데 오른쪽 상단의 화면 옵션으로 가서 이 박스들을 모두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고 대시보드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 나중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글로 가봅시다. 나중에 글과 페이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여기 Hello World라는 글이 있네요. 여기에서 선택한 다음 위에 있는 휴지통으로 이동을 클릭하고 적용을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휴지통으로 가서 여기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블로그 글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기본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선택한 다음 일괄 작업에서 휴지통으로 이동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으로 가서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해서 완전히 삭제하세요. 좋아요. 됐습니다. 이제 목록을 계속 내려가 볼게요. 외모로 가서 테마를 클릭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미 대시보드의 테마가 3개 있습니다. 이 테마들을 모두 삭제할 건데 지금은 2개만 삭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의 테마는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테마를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세요. 네, 삭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테마도 마찬가지로 삭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테마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테마를 설치한 후에 나중에 삭제할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여기 플러그인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미 3개의 플러그인이 사전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허스팅거를 통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허스팅걸 관련 플러그인 2개를 모두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2개를 선택한 다음 일괄 작업으로 가서 우선 비활성화를 클릭할 거예요.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적용을 클릭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2개를 선택한 다음 일괄 작업으로 가서 삭제, 적용, 확인을 차례로 클릭하세요. 이제 대시보드 왼쪽 상단에 있던 허스팅글 메뉴 옵션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지할 유일한 플러그인은 Lightspeed Cache 플러그인인데 이 플러그인은 웹사이트를 더 빠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중이니까 일단 비활성화를 클릭해서 꺼둘 거예요. 아직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두겠습니다. 나중에 블로그를 만들 때 도움이 될 만한 플러그인들을 더 설치할 거예요. 하지만 각 플러그인이 어떤 용도인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가면서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설정으로 가서 일반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사이트 제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 이름을 Medix Travel로 정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 하세요. 여기에서 날짜 형식 등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둘게요. 저는 이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서 토론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블로그 게시글에 댓글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보통 스팸 댓글이 많이 달려서 처리하기가 매우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 게시물에 대한 댓글 허용 옵션의 체크를 해제하고 아래쪽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고유 주소로 이동해서 게시물 링크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있는 이 블로그로 가볼게요. 이 블로그 이름은 ERD Walle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URL 끝에 항상 블로그 게시물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바로 우리 블로그에도 적용하고 싶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연도 월 등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게시물 이름을 클릭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구조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정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인 이 슬래시를 삭제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블로그가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삭제를 클릭하면 이제 블로그, 즉 웹사이트 이름, 슬래시, 그리고 게시물 이름만 남게 됩니다. 어떤 블로그 게시물이든 이 구조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자,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를 정리했으니 블로그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블로그가 현재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대시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블로그 이름을 클릭한 다음 사이트 방문을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가 새 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 이름, 즉 이 URL로 이동하게 되고 현재 웹사이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아직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을 바꿔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블로그에 새로운 테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외모로 이동한 다음 테마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워드프레스 계정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테마는 23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왼쪽 상단에 새로 추가를 클릭해서 새로운 테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테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테마 라이브러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블로그에 사용할 테마는 바로 이 Ocean WP 테마입니다. 이 테마는 블로그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테마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테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검색창에 Ocean WP라고 입력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치를 클릭하고 그 다음 활성화를 클릭하면 이제 이 새로운 테마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이전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던 옛 테마를 삭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2023 테마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삭제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 아래에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가 보이실 텐데 이걸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이제 이 모든 창을 닫고 새로운 테마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몇 가지 플러그인도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보면 미리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전에 삭제하지 않은 유일한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은 기본 버전으로는 할 수 없는 기능을 웹사이트에 추가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이 수천 가지나 있어서 앞으로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은 사실상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플러그인을 설치하려면 여기 왼쪽 상단에 새로 추가를 클릭하면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설치할 플러그인은 페이지 빌더인 엘레멘터리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 빌더입니다. 여기 검색창에 엘레멘터를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활성 설치 수가 500만 건이 넘어서 정말 많은 블로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기 플러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설치를 클릭해 봅시다. 이제 다음으로 설치할 것은 Ocean Extra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우리가 설치한 테마에 추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검색창에 Ocean Extra를 입력하고 바로 이 플러그인을 찾으세요. 여기서 지금 설치를 클릭합시다. 좋아요. 이제 플러그인 페이지로 이동해 봅시다. 플러그인, 설치된 플러그인으로 가면 우리가 방금 설치한 두 개의 새 플러그인이 보입니다. 현재 이 플러그인들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은 이들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각 플러그인 아래에 있는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는 활성화하고 싶은 플러그인들을 선택한 다음 일괄 작업에서 활성화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두 플러그인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배경이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Lightspeed Cache 플러그인은 당분간 비활성화 상태로 둘 예정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는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설치된 각 플러그인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이 열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상단의 화면 옵션으로 가서 자동 업데이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 있는 이 창들을 닫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화면을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블로그의 각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따라오시기 더 쉽고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블로그의 기본적인 페이지 구조입니다. 홈페이지가 있고 모든 블로그 글이 모여있는 블로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블로그의 실제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개 페이지와 연락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더 많은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여기 있는 기본 구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 페이지는 바로 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미 블로그 글, 즉 임시로 사용할 콘텐츠를 몇 개 만들어서 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가 이미 그 글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 글들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도구로 이동해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워드프레스에서 지금 설치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임포터 실행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더미 블로그 글을 다운로드 하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아마 두 번째 링크일 텐데 구글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파일들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블로그 포스트를 클릭하시면 더미 포스트라는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3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를 누르고 그래도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으면 다시 워드프레스에서 임포터를 시작했던 대시보드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파일 선택을 클릭해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거나 저처럼 이 파일을 바로 여기로 드래그 앤 드롭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 파일 업로드 및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는 본인 계정을 작성자로 선택하고 이 박스도 체크한 다음 제출을 클릭하세요.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글을 클릭하면 더미 블로그 글 6개가 임포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로그 글의 대표 이미지도 추가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각 블로그 글을 클릭한 다음 메이시에서는 Command, 윈도우스에서는 Ctrl 키를 누른 채 클릭하면 새 탭에서 열립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새 탭에서 열기를 선택해도 되고 그러면 모든 블로그 글이 새 탭에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구글 드라이브 폴더로 다시 돌아가세요. 링크는 다시 한번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록 포스트로 이동해서 블록 포스트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여기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모두 다운로드했다면 아까 열어둔 첫 번째 블로그 글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대표 이미지 Featured Image로 이동한 후 대표 이미지 설정 Set Featured Image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모든 이미지를 이 캔버스에 드래그 앤 드롭 할게요. 모든 이미지가 업로드되면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대표 이미지 설정을 클릭한 다음 업데이트를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블로그 게시물에도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게시물로 가서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대표 이미지로 가서 대표 이미지 설정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미지는 이미 업로드되어 있으니 두 번째 이미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대표 이미지 설정 그리고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임시 블로그 게시물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이 작업을 반복해 주세요. 모든 대표 이미지를 추가했다면 열어둔 블로그 게시물 탭을 모두 닫아도 되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왼쪽에서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 새로 추가를 클릭해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 봅시다. 이 페이지의 이름을 홈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해야 하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고 일반으로 이동한 다음 콘텐츠 레이아웃을 100% 전체 너비로 변경하고 여기에서 패딩도 비활성화 할 거예요.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제목으로 이동한 후 페이지 제목을 비활성화 할 거예요. 그리고 발행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발행을 클릭합니다. 이제 페이지 보기를 클릭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만든 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상단의 URL을 보면 home이라는 슬래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지 이름을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URL 끝에 home을 삭제하고 엔터를 누르면 실제로는 우리가 방금 만든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홈페이지가 URL에 바로 나오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대시보드로 가서 워드프레스에 이 페이지가 홈페이지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왼쪽 상단의 워드프레스 아이콘을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설정 세팅스로 가서 읽기 레딩 모드를 클릭한 후 홈페이지 표시 Your Homepage Displays에서 고정 페이지, Static Pag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항목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홈페이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변경사항 저장 Save Changes를 클릭하세요. 이제 Pages로 가보면 Home 옆에 From Page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 URL을 입력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우리가 설치한 페이지 빌더인 엘리멘터를 사용해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엘리멘터로 편집 Edit with Elementor를 클릭해 봅시다. 이제 페이지 빌더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페이지의 상단 섹션
바로 이 부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섹션은 두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텍스트와 이메일 가입 섹션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빌더로 가서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두 개의 컬럼 레이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이 레이아웃이니 클릭해 주시고 이제 첫 번째 요소를 드래그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요소들을 보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9개의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딩을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헤딩을 첫 번째 컬럼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주고 텍스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시 웹사이트에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본인만의 태그라인으로 변경하셔야 하고 현재 텍스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기본 색상입니다. 이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간단히 스타일로 이동해서 여기서 텍스트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먼저 글로벌 색상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텍스트 요소나 버튼 등을 추가할 때마다 매번 색상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는 세 줄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이트 설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색상에서 웹사이트 전체에 적용될 기본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이미 잘 어울리는 색상들로 구성된 미리 정의된 컬러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색이 잘 어울릴지 추측하다가 웹사이트가 보기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HueMint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도구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이건 단순히 컬러 팔레트를 생성해주는 도구로 잘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 조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블로그 스타일에 맞는 색상을 찾아서 여기 위에 보이는 색상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웹사이트 탭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 포인트 색상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One Accent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색상 테마로 데모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테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Generate 버튼을 클릭해서 다양한 테마를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컬러 팔레트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레이지 계열의 배경, 진한 파란색 텍스트,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제 이 색상들을 사용할 거예요. 모든 색상을 여기 상단에 잠궈 두었습니다. 그냥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여기에서 색상 코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색상을 복사할 거예요. 바로 이 색상인데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빌더로 가서 이 색상을 기본 프라이머리 색상으로 사용할 거예요. 여기에 붙여넣고 보조 세컨더리 색상에도 똑같이 넣어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할 거예요. 색상을 너무 많이 추가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이트를 망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강조 색상 Accent Color이 준비됐어요. 이 빨간색을 가져와서 다시 돌아가서 이 색상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배경색을 두 가지 사용할 거라서 아래쪽에 있는 색상 추가 Add Color를 클릭하고 이 색상은 Background 1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이건 연한 회색, Light Gray 색상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색으로 완전히 흰색도 사용할 거예요. 여기 클릭해서 전체 흰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색상 팔레트가 준비됐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폰트도 확인해야 하니까 한 단계 뒤로 가보면 글로벌 색상 바로 아래에 글로벌 폰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릭해보면 저는 블로그 전체에 같은 폰트를 사용할 거라서 여기서 기본 프라이머리 폰트를 클릭할게요. 기본 폰트는 로버터인데 원하면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오픈 센스로 바꿀 거고 모든 스타일에 대해 오픈 센스로 적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기본 보조 텍스트 그리고 강조 텍스트 모두 오픈 센스로 설정됐어요. 이제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다시 뒤로 가서 X 아이콘을 클릭하면
기본 페이지 빌더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한 헤딩의 폰트와 색상이 이제 기본값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 클릭해서 스타일로 들어가면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색상이 우리가 추가한 기본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 타이포그래피에서도 폰트가 오픈산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딩의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클릭하고 스타일로 들어가서 타이포그래피 옆에 있는 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크기에서 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굵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웨이트에서 600에서 700으로 바꿔줄 거고 그리고 크기도 조금만 줄여서 3줄이 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줄 간격도 약간 늘리고 싶어요. 여기서 라인 하이트로 가서 줄 간격을 이렇게 조금만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만족하면 업데이트를 클릭할게요. 다음으로 이 텍스트를 헤딩 바로 아래에 추가할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모든 요소를 보려면 9개의 점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텍스트 에디터를 헤딩 바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텍스트를 바꿔줄 건데 예시 사이트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이제 크기도 바꾸고 싶으니까 스타일로 가서 타이포그래피로 들어가서 크기를 조금만 키워줄게요. 16이나 17 정도면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줄 간격도 조금만 바꿔줄게요. 아마 이 정도면 좋아 보여요. 이제 이메일 가입 섹션도 추가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죠? 이 단계는 선택 사항이니까 이메일을 수집하거나 뉴스레터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기능을 추가해서 이메일을 수집하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Elements로 가고 맨 아래까지 스크롤한 다음 워드프레스 항목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메일침프라는 항목을 찾아볼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할 이메일 마케팅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메일침프 요소를 여기 텍스트 바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수정을 할 건데 우선 제목을 삭제할게요. 텍스트도 삭제하고 GDPR 약관 동의도 삭제할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입력란의 플레이스홀더는 your email로 두고 go 버튼 대신 join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가입 박스를 이 텍스트와 좀 더 가깝게 옮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고급으로 가서 마진을 좀 줄일 거예요. 항상 패딩과 마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진은 요소의 바깥쪽에 있고 패딩은 안쪽에 있습니다.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그림을 열어뒀어요. 여기서 콘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는 요소를 둘러싼 이 마젠타색 선이고 마진을 추가하면 테두리 바깥쪽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패딩을 추가하면 테두리 안쪽에 간격이 생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마진, 즉 테두리 바깥쪽에 간격을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마진 값을 연결 해제해서 각각 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진을 연결 해제하고 위쪽 마진을 좀 줄여 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가입 섹션이 위에 텍스트와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join 버튼이 여전히 기본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강조 색상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엘레멘털 수준, 즉 페이지 빌더에서만 기본 색상을 변경했기 때문이고 워드프레스 전체 수준에서는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join 버튼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럼 그 전에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이제 워드프레스의 커스터마이저로 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여기 왼쪽 상단의 URL을 복사해서 새 탭을 열고 그 URL을 붙여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여기 상단에 이 바가 보입니다. 여기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한 다음 General Options로 가서 General Styling을 선택하면 여기서도 색상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색상 팔레트로 돌아가서 여기서 강조 색상을 복사한 다음 커스터마이저로 돌아와서 Primary Color 항목에 그 색상을 붙여넣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호버 색상은 보통 이 색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다시 붙여넣습니다. 이 색상은 누군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표시되는 색상이라서 이렇게 조금 더 밝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대로 둘게요.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둘 겁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 즉 링크 색상도 텍스트 블루로 바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색상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호버 색상도 강조 색상으로 바꿀 건데 이 색상입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호버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제 게시를 클릭할 수 있고 URL 끝부분을 지우고 엔터를 눌러 홈페이지로 돌아가면 색상이 강조 색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멘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도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여기에도 보입니다. 이제 이것도 빨간색이네요.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이 가입 섹션을 이메일 마케팅 제공업체인 메일침프와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사람들에게 뉴스레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의 첫 번째 섹션, 바로 이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오른쪽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엘리멘터로 돌아가서 요소로 이동한 다음 이미지 요소를 오른쪽 칼럼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를 교체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이미지 선택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한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이미지를 간단히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제 어떤 종류의 블로그를 만드는지에 따라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라면 본인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블로그라면 마케팅과 관련된 사진 등 어떤 블로그를 만들든 그에 맞는 이미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를 찾고 계시다면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Pexels.com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이미지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고 입력하면 고화질의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때는 중간 크기 버전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서 중간 크기를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만약 파일이 너무 크면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가 느려지게 되니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사이트는 unsplash.com입니다. 이곳에도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버전은 업로드하지 말고 중간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솔스에서 찾은 사진을 하나 업로드할 거예요. 여행하는 커플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오른쪽 칼럼에 추가됩니다. 이제 이 예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둥근 모서리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미지 요소를 선택한 다음 스타일로 이동해서 테두리 항목에서 테두리 반경을 늘려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 있는 값들의 연결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값을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쪽에는 290을, 오른쪽에는 220을, 아래쪽에는 270을, 왼쪽에는 240을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이미지에 그림자를 추가하고 싶다면 박스 섀도우 옆에 있는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 주위에 이런 식의 그림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여기 border type 아래에서 테두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 테두리나 선택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번 예시에서는 모든 설정을 그대로 두고 모서리만 둥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눈에 띄는 점은 정렬이 약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처럼 중앙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섹션을 강조 표시하거나 선택하려면 이 6개의 점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Align Items로 가서 여기 Center를 클릭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중앙에 정렬되었습니다.
예시 페이지로 가보면 아주 연한 회색에서 흰색으로 이어지는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효과를 추가하고 싶으니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전체 섹션을 강조 표시한 후 스타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타입에서 클래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 색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고 싶어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색상은 완전히 흰색으로 설정하고 아래쪽 색상은 제 팔레트에 있는 색상 중 하나인 이 회색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 색상 코드 입력란에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위쪽까지 멋진 그라데이션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위쪽에 여백을 추가해서 헤더가 이미지에 너무 가까이 붙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섹션을 선택하고 고급으로 이동한 다음 이제 패딩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안쪽에 약간의 공간을 주고 싶어요. 값의 연결을 해제한 다음 위쪽에만 30픽셀을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공간을 더 추가하고 이미지 크기를 조금 줄이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이미지 요소로 이동해서 고급으로 들어간 다음 패딩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값들을 모두 연결된 상태로 두고 여기에서 값을 추가할 거예요. 각 면마다 픽셀을 추가해서 이 요소들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패딩은 항상 테두리 안쪽에 적용됩니다. 이제 홈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이 완료되었으니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최신 또는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홈페이지에 직접 표시할 거예요. 사용자들은 이 게시글들을 클릭해서 바로 해당 블로그 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아주 쉽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플러그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해 볼게요. URL 입력란에 본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그 뒤에 wp-admine을 붙여서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새로운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마다 이런 박스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화면 옵션, 스크린 옵션스로 가서 이 박스들의 체크를 모두 해제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 있는 정보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플러그인으로 가서 새 플러그인을 추가해 볼게요. 새로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Post Grid라는 플러그인을 찾아볼 거예요. 바로 이 플러그인입니다. 설치하고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한 다음 다시 플러그인 목록으로 돌아가서 자동 업데이트도 꼭 활성화해 주세요. 자동 업데이트 사용을 클릭하고 이전에 설치했던 이 플러그인도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하세요. 좋아요. 이제 새 플러그인이 설치되었으니 다시 엘레멘털 화면으로 돌아가서 먼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주세요. 이제 요소 엘레멘트로 가보면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상단 섹션 바로 아래에 새로운 섹션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제 일반적인 일열 섹션을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요소 엘리멘트로 돌아가서 TPG Grid Layout을 드래그해서 넣을 거예요. 이걸 여기로 그냥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보시다시피 자동으로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둔 모든 블로그 게시물, 더미 블로그 게시물들이 표시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보이게 하려면 몇 가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요소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일은 괜찮아요. 이제 설정 세팅스로 가봅시다. 그리고 섹션 제목, 섹션 타이틀, 바로 이 부분을 비활성화하고 싶어요. 이걸 비활성화하고 메타데이터도 비활성화해 주세요. 그 다음 발췌 내용, excerpt conten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췌 제한, excerpt limit에서는 여기에서 글자 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170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여기 더 보기 Read More 버튼은 기본 스타일에서 텍스트 버튼 Only Text Button으로 바꿀 거고 아이콘도 설정할게요. 여기서 아이콘 중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Arrow를 검색해 봅시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선택해서 삽입, 인서트 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색상도 몇 가지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 스타일로 가서 제목 타이틀부터 시작할게요. 제목 색상 타이틀 컬러에서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텍스트의 기본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hover 색상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강조 색상 accent color로 바뀌게 할 겁니다. 여기서 hover를 클릭한 다음 다시 지구본 아이콘을 눌러서 강조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이제 제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강조 색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췌 내용 excerpt content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이 색상도 기본 색상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더보기 Read More 버튼의 텍스트 색상도 바꿔줄게요. 이것도 강조 색상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 색상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만약 여기서 볼 수 있는 둥근 모서리를 추가하고 싶다면 스타일 아래로 내려가서 Card Post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 Card Border Radius에서 이 반지름의 크기를 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20 정도로 해볼까요? 꽤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포스트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는 박스 그림자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펜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박스 그림자가 추가됩니다. 이제 여기서 텍스트 크기도 조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타이틀로 이동한 다음 타이포그래피로 가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텍스트 크기를 위해서는 Excerpt Content로 가서 타이포그래피를 선택한 다음 여기서도 텍스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보이니까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변경 사항을 저장합시다. 이제 우리의 포스트 그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섹션의 제목입니다. Elements로 가서 헤딩을 드래그해 넣으세요. 그런 다음 텍스트를 latest first로 바꾸고 스타일 섹션으로 이동해서 타이포그래피 설정으로 가서 크기를 36픽셀로 늘리고 굵기를 700볼드로 변경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섹션의 상단에도 마진을 추가해 봅시다.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 Advanced로 가서 마진 값을 연결 해제하고 상단에 20이나 30픽셀 정도를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하단에도 마진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이 섹션의 하단에는 100픽셀 정도를 넣어 줍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바로 헤딩과 블로그 포스트 사이에 간격을 추가하는 거예요. 헤딩 요소를 클릭하고 Advanced로 들어가서 마진 값을 연결 해제한 다음 하단에 몇 픽셀 정도 추가해 줄게요. 한 15픽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이제 홈페이지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면 왼쪽 하단에 있는 눈 아이콘 Preview Changes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새 탭에서 열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작업할 페이지는 블로그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에는 모든 블로그 포스트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페이지스를 클릭하고 Add New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이 페이지의 이름을 블로그로 정하고 Publish를 클릭한 다음 다시 한번 Publish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서 홈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워드프레스에게 이 페이지가 포스트 페이지임을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워드프레스가 모든 블로그 포스트를 이 페이지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대시보드로 돌아가고 세팅스로 가서 레딩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퍼스트 페이지 항목에서 방금 만든 블ог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 Save Changes를 클릭하세요. 이제 페이지스로 다시 가보면 블ог 페이지가 퍼스트 페이지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아이콘 View 페이지를 클릭해서 실제 페이지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추가한 모든 블로그 게시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의 디자인을 예시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변경하고 싶습니다. 즉, 모든 블로그 게시글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 사이드바도 있습니다. 이 변경은 워드프레스 커스터마이저에서 진행할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엘리멘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저를 클릭해서 커스터마이저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서 먼저 전체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싶으니까 블로그로 이동한 다음 블로그 엔트리로 가세요. 그리고 블로그 스타일을 대형 이미지에서 썸네일로 변경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이 바뀝니다. 이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이제 여기 블로그라고 표시된 페이지 제목도 비활성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 뒤로 돌아가서 일반 옵션으로 이동한 다음 페이지 타이틀로 가세요. 그리고 가시성 항목에서 모든 기기에서 숨기기를 클릭하면 이제 페이지 타이틀이 사라질 거예요. 다음으로는 타이포그래피를 조정하고 싶은데 우리 폰트를 추가하고 텍스트 크기도 조금 더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 뒤로 돌아가서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한 다음 본문 항목에서 기본 글꼴을 오픈센스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글꼴로 변경할 거예요. 저는 이 글꼴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 선택할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는 조금만 키워서 16픽셀로 설정할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드바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위젯으로 이동한 다음 기본 사이드 바로 가서 알겠어요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사이드바로 시작하려면 여기 있는 요소를 클릭하고 점 3개를 누른 다음 삭제를 선택하세요. 사이드바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이 작업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추가할 것은 바로 이 상단의 검색창입니다. 사람들이 특정 블로그 글을 검색할 수 있도록요. 이걸 추가하려면 다시 뒤로 가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search라고 입력하세요. 네, 이제 됐어요. 여기에서 이 검색창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사이드바에 추가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About Me 섹션이 있으니 이걸 찾아볼게요. 플러스 아이콘으로 가서 About Me를 검색하면 됩니다. 네, 이제 나왔네요.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커플을 위한 것이니까 제목을 About US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 이미지는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으니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해 볼게요. 아니면 사실 이 방법은 안 되니까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여기 링크를 붙여 넣어야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하려면 먼저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새로운 탭을 열고 medicstrable, comwp-ad-를 입력한 다음 여기에서 미디어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about me 섹션에 사용할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서 이 모든 이미지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기 파일 URL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일 URL을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저장한 다음 다시 블로그로 돌아가서 여기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변경됩니다. 이제 여기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제이미와 RX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소셜 링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 소셜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셜 URL을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 URL, 그리고 인스타그램 URL 등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URL만 입력하면 해당 아이콘이 나타나고 링크도 입력한 주소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제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링크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는 뉴스레터 가입 섹션이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MailChimp라고 입력하세요. 네, 됐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서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레터라는 이름을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 있는 Join Our Journey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DPR 동의 필드 라벨을 삭제할 거고 플레이스 홀더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Go 버튼을 Join으로 변경할게요. 이제 사이드바에도 뉴스레터 가입 섹션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 게시글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블로그에 가장 최근 6개 게시글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Recent를 검색한 다음 여기서 Recent Post를 선택할게요. 기본적으로는 3개만 표시되기 때문에 숫자를 6개로 늘려야 하고 이제 6개가 표시됩니다. 원한다면 더 많이 추가하거나 더 적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대로 조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바 요소는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텍스트 크기를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2단계 뒤로 가고 타이포그래피를 클릭한 다음 사이드바 위젯 헤딩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바로 그 헤딩입니다. 여기서는 헤딩 크기를 조금 키우기 위해 15픽셀 정도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위젯으로 가서 14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드바 설정이 끝났어요.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Publish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상단의 X를 클릭해서 커스터마이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이드바가 블로그에 어디에 표시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블로그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사람들이 블로그 페이지를 클릭하면 왼쪽에는 모든 블로그 게시물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사이드바가 나타나며 각 블로그 게시물에도 사이드바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하면 게시물이 열리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항상 이 사이드바 요소들이 표시됩니다. 좋아요. 이제 새 블로그의 2페이지, 즉 홈과 블로그 페이지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자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읽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꽤 괜찮아 보입니다. 상단에는 대표 이미지가 있고 제목, 메타데이터, 본문,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냥 자리 표시자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블로그 게시물들도 표시됩니다. 그럼 다른 게시물로 가볼까요? 여기 이 게시물로 가서 맨 아래까지 스크롤해 보면 이런 글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두 게시물 모두 같은 카테고리, 즉 여기 보이는 유럽 카테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로마의 사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변경하려면 다시 왼쪽 상단의 커스터마이저로 들어가서 블로그로 내려가고 그 다음 싱글 포스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정하고 싶은 유일한 부분은 바로 이 메타데이터의 정보입니다. 이제 메타라고 적힌 부분까지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날짜, 즉 게시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수정된 날짜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블로그 게시물을 업데이트하면 사람들이 특정 날짜에 게시물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고 그 다음에 수정된 날짜를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여기에서 댓글을 선택,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댓글 아이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표시하고 싶지 않다면 카테고리도 선택, 해제할 수 있지만 저는 여행 블로그에는 카테고리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둘 거예요. 이게 바꿀 모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바로 여기 이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냥 our domain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원하는 어떤 내용이든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를 클릭하고 그런 다음 이 부분을 변경하려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가야 합니다. 저는 아직 대시보드를 여기 열어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현재 사용자가 한 명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새 사용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사용자의 이름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닉네임 부분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X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시할 이름도 새로 입력한 RX로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프로필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변경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자가 AX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About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모 웹사이트에서 이 페이지가 어떻게 보일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About 페이지로 이동하면 제목과 간단한 텍스트, 그리고 About 페이지 하단에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가서 페이지에서 새로 추가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의 이름을 About으로 지정한 다음 몇 가지 수정을 할 거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General 일반에서 이 페이지를 100% 전체 너비로 설정하고 패딩을 비활성화할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 제목에서는 제목을 비활성화합니다. 이제 발행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제 엘리멘트로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첫 번째 섹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칸짜리 섹션을 선택하고 이제 제목부터 시작할 거니까 Elements 요소에서 제목을 끌어다 놓으세요. 그 다음 텍스트를 변경해 줍니다. 저는 이걸 About US 회사 소개로 바꿀 거고 스타일로 가서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한 다음 크기를 36픽셀로 키우고 두께는 700의 볼드로 설정할게요. 이제 제목 설정은 끝났어요. 이제 텍스트 에디터를 끌어다 놓아 봅시다. Elements 요소로 가서 텍스트 에디터를 끌어다 놓으세요. 이제 이 칸에 회사 소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챗GPT를 사용해서 데모용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데모 웹사이트에서 그걸 복사해서 이 칸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볼드 아이콘을 클릭해서 특정 문장만 강조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읽기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하는 일은 이 텍스트의 너비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역시 읽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또한 중간중간에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 Elements로 가면 이미지를 바로 끌어다 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는 왜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쪽에 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건데요. 여기에 Jamie and Alex라고 특별한 폰트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텍스트 에디터를 끌어다 놓을게요. 그런 다음 Jamie and Alex라고 입력하고 이제 이 텍스트의 폰트를 바꿔볼 거예요. 스타일로 가서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글꼴을 Open Sans S서 예를 들어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폰트들을 마음껏 바꿔보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저는 아마 handwritten 같은 걸 입력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거 괜찮아 보여요. 그럼 이제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텍스트와 좀 더 가깝게 배치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고급 설정으로 가서 마진값을 연결 해제한 다음 위쪽 마진만 이렇게 줄여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진도 추가할 거예요. 다시 엘리멘트로 가서 사진을 끌어다 놓고 사이드바에 썼던 것과 같은 사진을 추가할게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선택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테두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 사진을 둥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로 가서 border radius에 그냥 큰 숫자를 입력할게요. 예를 들어 10을 입력하면 이렇게 둥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의 마진도 줄일 수 있어서 이름과 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vanced로 가서
마진값을 연결, 해제한 다음 위쪽 픽셀을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About 페이지가 완성됐어요.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는데 전체 섹션의 위쪽과 아래쪽 마진을 늘려야 해요. 그러면 섹션을 클릭하고 Advanced로 가서 마진 값을 연결, 해제해 주세요. 위쪽에는 다시 30픽셀을 추가하고 아래쪽에는 100픽셀을 추가할 거예요. 완벽해요. 그럼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변경사항을 저장합시다. 이제 블로그의 마지막 페이지인 컨택트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데모 페이지에서 컨택트로 이동하면 여기에는 제목이 있고 텍스트가 있으며 사람들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는 폼 필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폼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그인 2개를 설치할 거예요. 그럼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플러그인으로 가고 새로 추가를 클릭한 다음 WP Forms라는 플러그인을 찾아봅시다. 이 플러그인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 설치를 클릭하고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 추가를 클릭할 건데 이 폼에 더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추가하려면 플러그인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단 검색창에 QI Addons를 입력하고 바로 여기 있는 QI Addons for Elementor를 설치한 다음 지금 설치와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이 두 플러그인이 설치되면 항상 새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처럼 먼저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뉴에 QI Addons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위젯을 클릭한 다음 이 플러그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 해제해 주세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브, 쇼케이스, SEO, 인포그래픽을 선택 해제할 수 있고 폼 스타일은 WP Forms에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고 우커머스도 선택 해제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제 WP Forms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연락처 폼을 만들어 봅시다. 플러그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WP Forms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템플릿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 간단한 연락처 폼 템플릿을 사용할 거니까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이 폼을 약간 수정하고 싶으니까 이름 필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왼쪽에 필드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일반 탭에서 형식을 이름성에서 단일로 바꿔서 이름 하나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탭에서는 라벨을 숨기고 싶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옵션을 체크할게요. 그리고 placeholder 텍스트에는 your name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필드, 이메일 필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라벨을 숨기고 싶으니까 고급 탭으로 가서 라벨 숨기기를 체크하고 placeholder 텍스트에는 your email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필드인 메시지 필드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 필드는 필수로 만들고 싶으니까 필수 옵션을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이 폼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여기에 내용을 입력해야 해요. 그리고 코멘트는 그냥 삭제하고 메시지만 남겨둘게요. 아니면 사실 이 전체 라벨도 Advanced 고급으로 들어가서 Hide Label, 라벨 숨기기를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placeholder 텍스트에는 your messages, 당신의 메시지만 입력해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필드에서 하고 싶은 건 이 필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field size, 필드 크기에서 large, 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폼이 완성됐어요. 이제 save 저장을 클릭하고 이 창을 닫아줍니다. 이제 포럼 아래에 간단한 연락처 폼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연락처 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Pages, 페이지로 이동해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 페이지 이름을 Contact, 연락처로 정하고 다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general 일반에서 100% 전체 너비로 설정하고 패딩을 비활성화한 다음 제목에서는 페이지 타이틀을 비활성화하고 publish 게시와 confirm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elementor로 가서 edit with elementor로 편집을 선택합니다. 먼저 섹션을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를 클릭해서 한 칸짜리 섹션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헤딩을 끌어다 놓아줍니다. 그 다음 이 헤딩의 이름을 contactuous 문의하기로 정하고 스타일로 이동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다시 36픽셀로 크기를 맞추고 굵기는 700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contactuous 제목 아래에 텍스트도 추가할 건데 사람들이 더 편하다면 이메일로도 연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elements 요소로 가서 텍스트 에디터를 여기로 끌어다 놓고 데모 페이지에 있는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텍스트 바로 아래에 연락처 폼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elements로 다시 가볼게요. 이제 WPOMS를 검색해 봅시다. QI add-ons 플러그인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는 바로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끌어다 놓을게요. 이걸 사용하면 연락처 폼에 대해 더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폼의 스타일을 바꿔서 예시 페이지에 있는 폼처럼 그림자 효과, 둥근 모서리, 그리고 폼 전체에 걸쳐 있는 강조 색상의 버튼까지 똑같이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엘리멘트로 가서 요소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스타일을 클릭하고 버튼 스타일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 버튼 전체 너비에서 얘를 선택해서 버튼이 전체 너비를 차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색상도 바꿔볼게요. 버튼 배경색에서 글로벌 색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강조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간격 스타일로 가볼게요. 그 다음 입력 패딩에는 각면에 15픽셀씩 추가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급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제 테두리에서 박스 섀도우를 활성화할 거예요. 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박스 섀도우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으로 가서 폼 내부에 패딩을 추가해 볼게요. 먼저 패딩 값을 연결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1을 입력할게요. 오른쪽에는 30, 왼쪽에도 30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18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둥근 모서리를 추가해 봅시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다시 테두리로 가서 반지름의 30픽셀을 입력해 줄게요. 이제 이렇게 둥근 모서리도 적용됐어요. 이제 폼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섹션 전체의 상단에 마진을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항상 그랬듯이 30픽셀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섹션을 선택하고 고급으로 가서 마진 값을 연결 해제한 다음 위쪽에 30픽셀을 추가하고 아래쪽에는 100픽셀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변경 사항을 저장합시다. 이제 이 폼 필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변경 사항 미리 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이제 아무거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Sam, 이메일은 sam123 뭐 이런 식으로 atgmail.com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폼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출을 클릭하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보면 누군가가 이 폼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새 항목 Simple Contact Form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 이메일, 그리고 그들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메일 계정에서 답장을 클릭해서 그들에게 직접 답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칸에 이미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이메일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새 블로그의 모든 페이지를 다 만들었고 대시보드의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연락처 페이지, 블로그 페이지, 그리고 소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면 아직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헤더, 즉 로고와 내비게이션 메뉴, 그리고 맨 아래에 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이 메뉴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예시 페이지에 있으니 이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가서 외모로 이동한 다음 메뉴를 클릭합시다. 여기서 새 메뉴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름을 정해 줍시다. 저는 메인 메뉴라고 이름을 짓고 메뉴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메뉴에 몇 개의 페이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페이지에서 모두 보기를 클릭한 다음 블로그 페이지, 소개 페이지, 그리고 연락처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메뉴에 추가를 클릭하고 이제 이 페이지들의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 페이지를 먼저, 그 다음에 소개, 그리고 연락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의 이 메뉴를 어디에 표시할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메뉴를 메인 메뉴로 사용하고 싶으니까 메인에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메뉴가 상단 헤더에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뉴를 저장합시다. 이제 다시 우리 웹사이트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새 탭에서 열면 이제 상단에 메인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 메뉴의 스타일을 변경하려면 Customize 사용자 정의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헤더 위에 보이는 이 상단바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톱발, 상단바로 가서 그 다음에 General, 일반로 들어가서 Enable 톱발, 상단바 활성화를 체크 해제한 다음 Publish 게시를 클릭하면 이제 상단바가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헤더 바로 아래에 보이는 이 회색 선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단계 뒤로 돌아가서 Header, General, 일반으로 들어간 다음 Header, Border, Bottom, 헤더, 하단 테두리를 비활성화할 거예요. 이제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추가할 건데 여기처럼 링크 아래에 밑줄이 생기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적용하려면 한 단계 뒤로 가서 메뉴로 이동한 다음 Link Effect, 링크 효과에서 Underline from Left, 왼쪽에서 밑줄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다른 효과들도 한번 적용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첫 번째 효과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Publishes 게시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링크 아래에 밑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색상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Link Effect Color, 링크 효과 색상에는 강조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색상 팔레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복사해서 다시 여기로 와서 그 코드를 여기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면 강조 색상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 색상도 일반 기본 텍스트 색상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바로 이 색상입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세요. 다음으로 메뉴에 있는 검색 아이콘을 비활성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검색 아이콘을 찾은 다음 검색 아이콘 스타일에서 비활성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를 클릭하세요. 이제 메뉴의 글꼴 크기도 키울 거예요. 여기서 두 단계 뒤로 가서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한 다음 메인 메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13픽셀에서 17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퍼블리시를 클릭하세요. 이제 헤더에 로고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 뒤로 가서 헤더로 이동한 다음 로고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고 제가 이 웹사이트에 추가할 로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생긴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만들기 위해 저는 캔바라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아마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아래 설명란에서 이 웹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거의 모든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요. 무료 계정에 가입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템플릿이 보이지만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크기를 선택할 거예요. 너비는 1, 200픽셀, 높이는 200픽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빈 캔버스가 나타나고 여기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추가하겠습니다. Medics Travels라고 입력하고 모두 대문자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왼쪽에 요소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요소로 가서 예를 들어 여행 아이콘이라고 입력할게요. 이건 여행 블로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래픽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왕관이 표시된 모든 것은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요소 중 하나를 사용하고 싶다면 프로 버전을 구입하거나 아이콘 하나에 대해 한 번만 결제하면 됩니다. 이 아이콘 하나당 가격은 아마 $1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무료 아이콘도 사용할 수 있으니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제 브랜드 컬러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Medix의 경우 이 색상을 바꿔볼게요. 여기 어떤 색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파란색이네요. 그럼 색상 팔레트로 가서 이 색상 코드를 복사해서 캔바에 붙여넣겠습니다. 텍스트 색상에서 여기에 그 코드를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Travels에는 이 색상을 제 포인트 컬러로 바꿀 거예요. 바로 이 색이죠. 새 색상을 추가하고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콘에도 이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색상만 바꿔주면 되고 이미 팔레트에 추가되어 있으니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로고를 2분 만에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작업하셔도 좋아요. 작업이 끝나면 제가 추천하는 건 페이지 복제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모두 흰색으로 바꿔서 어두운 배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틱스를 흰색으로 바꾸고 전체 배경도 검은색으로 바꿔서 이 로고가 어두운 배경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 로고를 다운로드 하려면 공유로 가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캔베이의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투명 배경을 클릭할 수 있고 그러면 배경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무료 버전만 사용한다면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무료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remove, bg입니다. 이 주소를 URL이나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이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웹사이트의 로고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배경이 자동으로 제거되고 바로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투명 배경의 로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고가 준비되었으면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커스터마이저의 로고 항목으로 돌아가서 로고 선택으로 이동한 다음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여기로 로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겠습니다. 밝은 배경용과 어두운 배경용 두 가지 로고 모두를 드래그해서 넣을 거고 헤더에는 이 로고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을 클릭해 봅시다. 그리고 전체 로고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여기서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늘려주고 이미지 자르기를 클릭하세요. 지금은 로고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최대 너비를 이런 식으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레티나 로고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픽셀이 더 많은 데스크톱이나 화면을 위한 것이고 여기서는 로고의 픽셀 크기를 2배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래서 캔바에서는 로고를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로 가서 사이즈를 2배로 늘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이었던 것을 이 400으로 이렇게 바꿔서 다시 다운로드하고 배경도 다시 제거한 다음
여기에서 레티나 로고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선택하기를 클릭한 다음 더 큰 사이즈의 로고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도 로고가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이제 저도 레티나 로고를 추가했으니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게시하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헤더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헤더 메뉴에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블로그라면 블로그에서 다룬 여행지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카테고리들을 내비게이션 바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시 대시보드로 가서 외모에서 메뉴로 이동한 다음 여기서 카테고리로 가서 원하는 카테고리들을 메인 메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을 추가하고 메뉴에 추가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맨 앞에 배치하고 메뉴 저장을 클릭한 다음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일반 페이지를 불러오면 이제 내비게이션 바에 유럽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클릭하면 유럽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블로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고 이 특정 카테고리와 관련된 모든 블로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웹사이트의 푸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푸터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왼쪽에는 두 개의 컬럼이 있고 로고와 태그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메일 가입 섹션, 소셜 미디어 링크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저작권 공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웹사이트로 가서 Customizes,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서 먼저 Footer Bottom, 푸터 하단으로 가세요. 이 부분은 푸터 바로 아래에 있는 바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작권 공지를 추가할 건데요. 예시 웹사이트에서 복사해온 Copyright Medics Travels 2023을 사용할게요.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색상도 모두 바꾸고 싶은데요. 푸터 색상과 푸터 아래 바의 색상을 제 기본 파란색으로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색상 팔레트에서 복사해 올게요. 이걸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 배경색을 제 색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불투명도를 조금만 낮출게요. 아마 55로 하거나 아니면 6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링크 색상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호버 색상도 그냥 둘게요. 여기엔 링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게시를 클릭하고 이제 푸터 자체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뒤로 가서 푸터 위젯을 클릭한 다음 먼저 푸터에 몇 개의 컬럼을 넣을지 결정해야 해요. 우리는 두 개의 컬럼을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컬럼 수를 두 개로 줄여주고 색상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스크롤 해볼게요. 배경색은 다시 파란색을 사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그 색상을 붙여 넣을게요.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할 거고 테두리 색상은 필요 없어요. 링크 색상도 흰색으로 할게요. 그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링크에 마우스로 올렸을 때 색상은 강조 색상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좋아요. 이제 게시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한 단계 뒤로 가서 이제 푸터의 콘텐츠를 추가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위젯으로 가서 Footer 2를 클릭할게요. 이게 첫 번째 열이 될 거예요. 사이드바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블록을 추가해 봅시다. 이건 이미지를 추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를 넣을 거고 이미 여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미지를 클릭하고 로고가 이미 라이브러리에 있으니까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어두운 배경용 버전을 사용할 거라서 이걸 선택하고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크기를 줄이기 위해 이 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하고 보기 좋을 때까지 여러 번 조정해 보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이걸 왼쪽으로 정렬하고 싶으니까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왼쪽 정렬을 클릭할게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음 항목을 추가할 건데 텍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단락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예시 페이지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복사하고 붙여 넣으면 첫 번째 열은 끝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단계 뒤로 가서 Footer 2로 이동한 다음 먼저 이메일 가입 섹션을 추가할게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일을 입력하면 플러그인을 추가했으니까 메일침프가 보일 거예요. 그걸 클릭하고 여기서 설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 블로그에 맞게 이 문구를 Join Our Journey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전부 삭제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삭제하고 placeholder는 your email로 두고 버튼 문구는 join으로 바꿀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 가입 섹션이 완성됐어요. 이제 소셜 미디어 링크도 추가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소셜이나 소셜 미디어를 입력한 다음 소셜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몇 가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follow use on social로 바꿀게요. 미디어로요. 그리고 스타일은 심플 스타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려면 소셜 미디어 링크를 몇 개 추가해 보면 돼요. 여기에는 트위터 링크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트위터라고 입력해서 뭔가 하나 넣어 둘게요. 뭔가를 입력하면 아이콘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방금 입력한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더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콘들의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글꼴 크기를 25픽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퍼블리시 게시 버튼을 클릭합시다. 좋습니다. 이제 데스크톱 버전에서 멋진 블로그가 완성됐지만 모바일 화면 크기에서도 모든 것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많은 트래픽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오기 때문에 모든 기기에서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한 다음 페이지로 가서 홈페이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엘리멘트로 편집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반응형 뷰로 들어가야 하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반응형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상단에서 현재 데스크톱 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세로 보기로 전환할 수 있고 그러면 레이아웃이 약간 바뀝니다. 그리고 모바일 세로 모드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모바일 세로 모드에서 변경하는 내용은 이 뷰에서만 적용되고 태블릿이나 데스크톱 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뷰에서 변경하는 내용은 모바일 세로 뷰에도 적용되지만 데스크톱 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각 화면 크기에서도 보기 좋게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데스크톱 뷰는 이미 최적화해 두었으니 이제 태블릿 세로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이 텍스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클릭하고 스타일, 타이포그래피로 이동한 다음 여기서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 줄 간격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줄 간격 line height에서 이렇게 값을 낮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위해 다시 데스크톱 뷰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태블릿 뷰에서 변경한 내용은 데스크톱 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도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너무 크니까 요소를 선택한 다음 스타일로 가서 타이포그래피에서 텍스트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고 줄 간격도 약간만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 봅시다. 여기는 괜찮아 보여서 따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푸터도 이미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블릿 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모바일 세로 보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텍스트 크기를 조금만 조정하고 싶으니까 요소를 클릭하고 스타일로 가서 타이포그래피에서 크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그대로 둘게요.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트들이 아래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터도 꽤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서 바꿔야 할 유일한 점은 로고의 크기인데 이건 엘리멘털 빌더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워드프레스 커스터마이저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웹사이트로 가서 커스터마이저를 열고 헤더로 이동한 다음 모바일 메뉴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모바일 버전에 사용할 별도의 로고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선택을 클릭한 다음
라이브러리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저는 그냥 이걸 사용할게요. 이미지 선택을 하고 최대 높이에서 픽셀 단위로 최대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35픽셀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게시를 클릭해서 더 나아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멘털 편집기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반응형 모드로 돌아가서 모바일 아이콘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제 로고가 더 작아졌고 모든 것이 훨씬 더 잘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메뉴도 몇 가지 변경을 하고 싶은데 텍스트를 제거하고 싶어요.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도 바꾸고 싶고 여기 있는 이 검색 창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워드프레스 커스터마이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창이 열려 있으니 헤더 모바일 메뉴로 이동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먼저 메뉴 텍스트 표시를 선택 해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커스텀 햄버거 아이콘으로 가서 애니메이션을 바꾸기 위해 3DX로 변경해 줍니다. 다른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도 마음껏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더 내려가서 모바일 검색도 선택 해제할 거예요. 이 모든 설정을 마친 후 게시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세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반응형 모드로 전환한 다음 모바일 뷰로 가보면 이제 햄버거 아이콘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 X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검색창도 없어서 제가 원하던 대로예요. 여기 제목이 헤더와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으니 이것도 조정해 보겠습니다. 섹션 전체를 선택한 다음 고급으로 이동해서 패딩 항목에서 패딩 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먼저 값의 연결을 해제하고 30 대신 10을 입력하면 제목이 좀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변경은 다른 화면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전히 30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거의 모든 화면 크기에서 잘 보이니까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을 닫고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Aboot 페이지를 엘리멘터로 편집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모드로 들어가서 태블릿 뷰로 전환합니다. 여기서는 이 텍스트의 너비를 좀 더 넓혀주고 싶으니까 그냥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크기도 키울 수 있으니까 경계선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모바일 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가 괜찮아 보이고 이미지 크기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About 페이지도 완료되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ontact 페이지는 이미 태블릿과 모바일 뷰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따로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페이지가 모바일 화면에도 최적화되어 있을 텐데 정말 확실하게 하려면 휴대폰을 꺼내서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모든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보고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웹사이트를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인 메일침프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필드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블로그를 읽다가 사이드바나 심지어 여기 푸터에 이메일을 입력한 구독자들에게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웹사이트를 메일침프와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일침프는 가장 인기 있는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중 하나이며 메일침프에서 모든 것을 설정하는 방법, 이메일 마케팅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완전한 튜토리얼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일침프를 웹사이트에 연결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누군가 가입할 때 이메일 연락처가 메일침프 계정에 저장됩니다.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료 플랜은 최대 500명의 연락처까지 지원하며 한 달에 최대 0개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무료 계정에 가입하시고 계정을 만들었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한 후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프로필로 이동하세요. 여기에서 Extras로 가서 API Keys를 클릭하세요.
이제 새로운 API 키를 만들어야 하니 아래로 스크롤해서 Create a Key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이름을 지정해야 하므로 저는 제 웹사이트 이름인 Medix Travels Blog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Generate Key를 클릭하세요. 이제 Copy to Clipboard를 클릭해서 이 키를 복사하세요. 이제 워드프레스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대시보드에서 OceanWP로 이동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S키 뷰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인티그레이션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메일침프를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API 키를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언스 아이디도 필요하니 다시 메일침프 계정으로 돌아가서 오디언스를 클릭하고 All Contacts로 이동한 다음 Settings로 가서 Audience Name and Defaults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Audience ID 아래에 있는 ID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Save Changes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메일침프가 우리 웹사이트와 연결되었으니 실제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이메일 예를 들어 random123@gmail.com을 입력한 다음 Join을 클릭해서 이 연락처가 실제로 메일침프의 이메일 리스트에 추가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제 메일침프 계정으로 가서 Audience에서 All Contacts로 이동해 봅시다. 여기에서 방금 입력한 이메일이 이메일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사람에게 뉴스레터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메일침프 계정을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나 첫 번째 뉴스레터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란에 메일침프 튜토리얼 링크를 남겨둘 테니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단계별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추가하길 추천하는 플러그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블로그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보안 플러그인으로 이름은 WordFence입니다. 그럼 플러그인으로 가서 새로 추가를 클릭한 다음 WordFence를 검색하세요. 바로 이 플러그인입니다. 지금 설치를 클릭하고 활성화한 다음 WordFence 라이선스 받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무료 플랜을 선택할 거예요. 무료 라이선스 받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링크 30일 기다려도 괜찮아요를 클릭하세요.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기에서 얘를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면 Your WordFence License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메일을 열고 I install my license automatically를 클릭한 다음 다시 한번 I install license를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라이선스가 설치되었으니 go to-board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그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Lightspeed Cache 플러그인도 활성화할 거예요. 이 플러그인은 캐싱을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모든 플러그인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새로 설치한 WordFence 보안 플러그인만 자동 업데이트를 켜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자동 업데이트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자신만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만든 것을 축하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여기서 구글 검색 엔진에 새 블로그를 색인하는 방법과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될 수 있는 최적화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꼭 클릭해서 시청해 주세요.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